시행령까지 나온 디테일한 안을 보면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근데 예전세법은 월세 받으면 다 세금 내, 전세 받으면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돼 있었어요. 전세는 아무리 받아도 세금 안 내도 되고, 월세 받는 사람은 단 1원을 받아도 세금 다 내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예전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이래서 헷갈립니다. 내가 월세 임대를 받는데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세무서가 찝쩍거린다. 즉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된다. 안 하면 불편하다. 그런데 따져보니 세금은 없다. 이게 2번이에요. 이게 몇 명이 될지는 나도 몰라요. 3번 유형은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자, 소득 있고 과세 대상 맞으니까 당연히 신고돼야 되고 세무서가 신고 안 내면 넣어내겠죠. 그리고 세금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세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금이 있어. 이거는. 세금까지 나오니까 세금도 내야 돼요. 근데 이 세금 자체가 아주 얼마 안 되는 데 있어요. 작은 거. 즉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국세청에서 나오는데 얼마 안 된다면 괜히 이런 거 공부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요. 머릿속에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냥 있다가 어디서 나오면 내면 돼요. 그냥 머리 아픈데 이걸 뭐 신경 쓰는 거예요. 공부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는 비용이 더 들지.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아. 1년치 세금이 한 2, 30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내가 전세를 받는데 10억을 받는다. 여기 전체 10억 받는 분 있겠네. 얼굴 비니까 제가 아는 분 있는데 그분 20억도 받는 것 같아. 자, 전세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전세 소득 있어요. 과세 대상 맞아요. 다주택자니까. 세금 나와요. 계산하면 1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전세 20억 받으니까 혹시 세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안 나오라고 전전긍긍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은, 자, 임대소득 있습니다. 과세 대상 맞습니다. 과세 대상 아니면 이거 올라올 필요가 없으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오는데 요거는 무지하게 큽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 좀 아픕니다. 작전을 잘 짜야죠. 근데 4번보다 더 무서운 게 5번인데요.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는 임대소득만 가지고 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임대사업자의 특성을 보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집 사서 세 주고 떼지면 월세 또박또박 받으면 되는 거지, 매일 그 세입자 집에 가서 뭐가 부셔졌나, 내가 돈을 제대로 내나, 이거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과세 대상이고 세금도 꽤 나오는데 합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합산. 즉 타소득입니다. 여섯 번째는 타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가는 거니까요. 5개로 분류하겠습니다. 이 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 얼마 몇 번 안 받는데 1년 재봤자 월세 한 1,000만 원밖에 안 받아.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녀. 자기 최지면서 직장 다니지 말라고 하거든요. 또 내가 은행에 돈을 좀 넣어놨는데 은행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자꾸 생겨. 남편이 생기는 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는 인별 개념입니다. 인별 개념. 세대 개념이 아니에요. 인별 개념이지 세대 개념이 아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 꽤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연봉 1억이다. 이게 합쳐져서 세금 나오면 얼마나 클 거냐? 전혀 걱정을 필요 없다. 신랑은 신랑 거고 내 거는 내 거예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데 이 왼수 돈을 왜 나하고 섞어서 내가 보내냐. 그 대신 남편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자인데 내가 1억으로 세금 내는 게 장난이 아닌데 마누라 월세 받아서 나 한 푼도 안 주거든요. 지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니라 한 푼도 안 주는데 내가 그 사람 월세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잖아. 이게 인별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여러분들의 부동산 조세는 세대 개념이거든요. 주택수를 따질 때도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일 때 비과세.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세금 계산의 원리는 인별개념이에요. 세금 계산의 개념은. 그러나 판단의 개념은 또 좀 틀려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1번 유형부터 공부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집에 가십시오. 아, 오늘 내셨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지. 여기에 해당돼도 가십시오. 여기에 해당돼도 가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거 세금 조금 낸다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신고서 써달라면 그 돈이 더 나가.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짝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거 하시지 말라고요.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 재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4번, 5번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절세를 공부하셔야 될 뿐이에요. 사실 절세에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세법이라는 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 탈세제 절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뭐 1월달에 이 법령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주택 임대를 뭐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부. 그런데 당장 세금 안 나온다고 넘어갈 것 같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5년 정도를 가지고 정밀하게 전산검토하고 담당자 검토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세금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늘 공부하기에 절세 전략을 잘 쓰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써놓은 것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세무백과 카페에 오늘 교재는 안 나갔는데 메인 화면 좌측에 오시면 메뉴가 있죠. 거기에 전소장 세무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주택 임대 소득 절세 노하우 7가지. 이런 식으로 제목이 제일 위에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좀 오면서 보고하느라고 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싶어서 요거를 집에 가서라도 보시려면 그걸 해야겠다 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거를 긁어다가 여러분들이 찾기 좋게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공지에도 이게 뜨니까 세무백과의 정의원이 아니더라도 아마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의원만 출력할 수 있게 돼 있다면 직원들 끝나고 제가 회원가입 안 해도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요거 한 3페이지 되는 데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자, 밑에는 좀 봐줄게요. 지금 이 유형을 보고 5가지 유형 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칠판 때문에 지울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유형이 내 것이냐를 판단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술 나가는 거예요. 그 유형 판단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교재 주제 1입니다.
멋있게 쓴답시고 임대주택자의 과세 대상 판단 이렇게 해서 놨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결국 이 5가지 유형을 판단하는 우리 기준입니다. 원래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박스에 있는 거 보시면 2010년, 11년, 12, 16 이렇게 오니까 벌써 지금 2015년이니까 11년이면 4년 전 얘기예요. 즉 국가는 4년 전부터 우리 월세 주는 임대업자들의 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 한 10년 이상을 숫자를 몰라서 세금을 못 매겼던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 관청은 이때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방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전부터 세금 안 냈으니까 날라와도 무시하고 있으면 안 나오겠죠. 진짜네? 올해 넘어갔더니 진짜 안 나오네. 그 다음에도 또 괜찮네? 이러고 옹세월해요. 그래서 이게 2010년 이전에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집을 10개를 세를 줘도 세금이 없는 게 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임대시장의 그 어떤 그 컨셉이 웬만하면 다 전세를 줬잖아요. 아파트. 그런데 언제 월세 제도가 바뀌기 시작해? 한 10년 전부터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한두 개씩 받아서 거기서 직장인들 원룸 투룸으로 월세 받는 재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주택임대가 전세의 개념에서 월세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10년 됐어요. 그 월세는 예전 세법에도 세금을 떼게 돼 있었다고. 근데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안 내면 많아. 지금 이 유형별로 따져가지고요.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이 3가지 유형으로 작년 1월에 세금 신고하라고 안내문 간 게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이 아이들은 엄청 많겠지만 요 위에 요런 정도로 해서요. 한 50만 명 정도한테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신고한 사람은 10만 명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한테 신고하는 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배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전사실에서 아는 분이 있어서 엊그제 통화를 해봤는데 확정이 안 돼 있대요. 전체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형을 국세청도 구분하고 있거든요. 해당이 없는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될 만한 대상자한테만 보내야 되는데 이거 판단하기가 국세청 컴퓨터로 하기도 만만치 않고 또 숫자가 나와야 나중에 실익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은 넘게 나올 것 같고 요번에 나온 안내문은 신고 안 하면 과세가 세금이 고지가 될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중에 안 나왔다고 또 전성 좀 아듣고 신고했는데 안 해도 될 거를 계획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10년에 이랬는데 11년부터 어떻게 바뀌어서 위에 보시면 주택월세는 이제 예전부터 과세였으니까 과세로 계속 가는 거고요. 전세금에 대해서도 2011년에 세입자 이상은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이제 그 전세와 월세를 다 과세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유형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 전체적인 유형 판단의 변수는요. 일단 그 내용 보시면 주택수입니다. 주택을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주택수는 임대주택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택수 하면은 뭐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낸다는데 나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세금을 줘. 그러니까 나는 세 주는 집이 하나야. 그러니까 상관없네? 이러는 것이 있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 주택수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숫자만 세금은 나중에 계산할 때 인별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오피스텔을 몇 개 받아서 세를 줘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집이 하나 있어.
세주는 집이 아니야. 그래도 그 집을 포함해서 숫자는 있어야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주택수라는 것은 이것을 따질 때 주택수가 과연 몇 채이냐, 이게 우선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주택수가 몇 채이냐 따질 때는 나와 배우자 것까지 합쳐서 숫자를 합쳐내라. 그리고 본인이 거주를 하든 임대를 세를 주든 안 주든 무시하고 다 합쳐라.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총 몇 채, 여기에서 나오는 몇 채, 이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변수는 전세냐 월세냐입니다. 전세냐 월세. 이것이 또 두 번째 변수예요. 이게 사실은 다 섞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월세 주면서 보증금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세입자가 월세 안 나면 보증금에서 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받아요. 그 보증금이 세법에서는 전세입니다. 순수하게 내가 아파트 하나를 3억에 전세 줬다. 그것만 전세금이 아니에요. 보증금 1,000만 원 받고 월세 50만 원 줬다. 그럼 그 1,000만 원도 전세금이 합산해서 같이 계산하세요. 그래서 전세금이 단순히 통으로 전세 주는 것만 아니에요. 요 부분을 또 하실 거야. 전세냐 월세. 자, 변수는 이 두 가지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해내면 대충 아래 유형 판단 끝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것까지 공부가 끝나고 마무리 질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잘 못 힘들어요. 전세 월세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내가 전세 받는지 월세 받는지. 운동자가 이거 모르겠다는 거 같은데. 내가 전세 받는지 월세 받는지 이것도 모른다면 집주인이 애매하고, 이게 전세 계약이 월세는 이건 다 알고요.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는 남편 배우자만 하는 거예요. 전세 월세 따지는 거는 본인 것만 하는 거예요. 주택 수 따질 때만 배우자 수를 배우자의 주택, 배우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없잖아는 거지. 전세 월세는 순수하게 자기가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수. 지금 문제가 있어요. 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가나다라 해서 5가지 유형을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자, 이 사람의 집이 몇 채인지 우리 한번 보자. 임대주택 따질 때 있었죠. 남편 명의 주택은 본인이 거주한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걸 잘 봐요. 글자만 보지 말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본인이 거주하는데 남편 명의로 된 게 1주택입니다. 숫자가. 근데 이 1주택이 아파트도 아니고 연립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인데 총 4층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식구들이 거주해요. 3층까지는 총 쪼개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세대가 살고 있어. 뭐로? 세조택.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글귀를 끼면 한 장으로. 다가구 단독입니다. 이런 집에서 거주하는 게 남편과. 그 다음에 아내 명의로 단독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전세줬답니다. 요것도 단독주택 한 채야. 1주택이에요. 숫자가. 단독주택인데 요것도 다가구와 똑같아. 짝 해서 이거는 본인들이 안 살으니까 아예 쪼개서 총 8집을 세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임대주택수 따질 때 몇 주택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박스에 보면 내가 전세든 월세든 몇 주택주냐에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부터 판단하거든요. 그 판단에서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 왜? 거기 보면은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혼합이 돼 있어요. 혼합이 돼 있지만 몇 주택, 3주택 이상만 전세는 세금을 때린대요. 이 사람은 현재 전세를 띄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전체를 전세를 받고 있다는 거야. 월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걸 전체 8세대 임대주는데 전세 2억, 보증금 2억을 받고 있대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중에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건 많습니다. 세법구에서. 이 사람 세금 신고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업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 사람 1번용이에요. 이 사람 1번용이라니까. 다가구 단독주택은 세법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가구 단독은 원래 이렇게 쪼개서 살잖아요. 다가구 단독은 무조건 1주택으로 본다 이래요. 서민들 중. 이게 가세되면 문제가 되는데 다가구로 되어 있는 거는 1주택으로 본다고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전체인데 1주택입니다. 그럼 이것도 1주택입니다. 그러면 주택수가 몇 채냐 하면 2채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세냐 월세냐 따질 때 전세냐 월세냐 이렇게 따지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쓰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월세가 안 나오면 이것도 다 전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만 수입이 있다. 2채이며 전세인 경우 보고해 보세요. 전세는 3채 이상일 때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게 1조건이에요. 전세를 몇십억을 받아도 집이 2채라는 본인과 배우자 합산해서 2채라는 의미가 되면 아예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그냥 남편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강남의 아파트인데 여기서 식구를 거주하고 있고 살던 뭐하든 아내 이름으로 된 이런 집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전세를 받는다. 그러면 2주택자이면서 전세니까 세금 없고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과세 대상이 안 되는데 뭐 신고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8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 월세를. 그러면 2주택자이면서 월세를 받으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 맞습니다. 2주택자이면서 월세 받으면 과세 대상. 세 주는 게 두 집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야. 자, 그러면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돼. 과세 대상 맞는데 월세가 얼마냐를 봐야 돼. 금액을.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그러면 거의 세금 없어요. 이렇게 받는다고 미리 우리가 쪼를 필요가 없다니까요. 미리 줄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도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면 좋고 안 빠져도 얼마를 받고 있느냐를 파악한 다음에 옛날에는 월세를 한 1원만 받아도 세금을 다 때렸다고. 근데 지금은 2천만 원 이하를 받으면 세금 없다니까.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이요. 3번도 안 올라갔었죠. 3번 올라가려면 앞으로 2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월물보도에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냐면 2천만 원 이하라도 생계형 월세 도급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는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필요 공비, 개별 공비라든지 공제업을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작게 때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당분간은 봐준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우리는 당장 올해 세금 내는 것만 신경 쓰는데 나중에 어찌되든 올해 안 내면은 안 내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를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 없다. 왜? 그때 되면은 또 연장될 수 있거든. 항상 우리나라 정치 논리는 그때 되어서 새로 세금을 매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 되어서 선거철이 된다든지 뭔가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면 또 연장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만 생각하시면 돼. 3년 이후는 그때가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가면은 소도 아니고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한 거 다 얘기했는데 그 주택 임대소득자 과세 대상 판단 기준 부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우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없다. 전세를 맞아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세금 한 채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논리적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지. 저기 동부센트럴이나 대치동에 있는 거 타워팰리스 같은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투자를 그걸 사놓고 자기는 딴 데 가서 빌라에서 월세 사면서 그 집 한 채를 세를 준다. 그래서 거기서 고가의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못 봐주겠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1주택자가 세를 받고 있는데 그게 고가주택이라면 그때는 과세하겠다 이래요. 그때는.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입니다. 잘 알다시피. 임대기 때문에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매매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기준시가 9억이라 진짜 강남에 특수한 아파트들 말고는 거의 해당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도 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집을 하나 가집니다. 일단 전세를 주게 되면 과세 대상 안 돼요. 9억이 넘어도 3주택 이상자니까. 그 다음에 월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계산하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숫자가 국세청 파악해서 작년에 보낸 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50만 명이에요. 오늘 오신 지금 한 60명 되는 분들 중에 과연 집이 하나이면서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과세 대상은 되는데 사실 계산하면 별 실익 없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가번은 동그라미로 치셔야겠죠. 동그라미 1번에 가번. 본인과 배우자 밑줄도 그으시고요. 방금 얘기한 겁니다. 세금을 본인과 배우자의 월세나 임대를 합쳐서 계산해서 세금을 떼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줄 긋고 옆에다 세금은 각각 이렇게 써놓으세요. 꼭 이거 혼동하시거든. 주택수 판정할 때 배우자 거하고 같이 합쳐서 숫자를 판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금도 두 사람 거를 합쳐서 세금을 떼는 줄 알고 겁을 내시는 분 있어. 판정만 그리 하는 거예요. 즉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집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옆에 세금은 각각. 즉 남편이 근로소득이 많고 사업소득이 있어도 내 임대소득과 합쳐서 세금 안 때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물어보시고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대답을 해주고 해줘도 나중에 계속 물어봐요. 겁이 나시니까. 이런 거.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세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 한 채를 사가지고요. 임대하시는 분들 위에서 꼭대기 사시면서 나머지 다 세줘요. 월세 다 받아요. 일종의 원룸주택이죠. 본인이 안 살더라도 다른 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월세 다 받아요. 세금 신고 대상 아닙니다. 왜? 1주택이니까.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자, 1주택자는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안 내요.
2주택 이상 돼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1주택자니까 월세를 받아도 지금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뭐냐면 이 다가구 단독이 분치가 얼마인데 이게 전체 금액 따지면 기준시가 9억 넘는데 앞에 보니까 집 한 채에서 9억을 넘으면 세금 낸다며 하고 이제 또 걱정해요. 9억은 따질 때는 전체로 안 따지고 호별로 따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가 여기가 20채가 있는데 호별로 따져도 9억은 넘을까요? 10세대 주는데 호별로 9억원이 넘으면 이 다가구 단독이 기준시가 90억짜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다시요. 1주택자로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월세 잔뜩 받는다. 자기가 살든 안 살든. 물론 배우자 이름으로도 다른 집이 없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월세를 잔뜩 받는데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는 월세를 받아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즉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데 1주택자도 9억원이 넘으면 세금이 나온다더라. 이 집은 시세는 30억이다. 기준시가도 20억이다. 그러나 요 세대별로 하나씩 따지면 9억원이 안 된다. 그러면 해당합니다.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공동소유의 다가구 단독은 지금 이게 쓴 게 지가 그냥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세법에 있는 거를 그냥 옮겨 적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저 임의적으로 그 하나도 못 씁니다. 세법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 글대로 써서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이 국회에 가 있어야지. 국회보다 더 입법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한 개의 주택으로 받아. 부분 등기인 다세대는 각각을 본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이 각각 나온다면 다주택으로 본다는 거고요. 면세 판단시 기준은 면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시가 9억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입된 돈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그 옆에 여백에다가 9억원 기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기준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임대와는 좀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집들을 지어서 신축해서 파시는 분이 있다는데 또 이런 집들을 지어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전체 면적이 전용 면적이 85가 넘어요. 당연히 넘죠. 등기도 하나로 나오고 건축도 하나로 나오는데 우리가 주택을 85평방미터가 넘는 주택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어다녀요. 상가파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는데 30억이다. 땅값이 20억이고 건물값이 10억이다. 이게 과세, 대상 주택이다. 상가다. 그러면 10억에 10%인 1억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업자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매매사업자 등록을 탁 해놓는다.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당장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경매받아서 팔 때 내가 좀 유리하거든. 그 매매사업자는 뒤에 걸면 기울이 코에 걸면 코골이라 세무서 입장에서는 경매와 단타 때리면서 매매사업자로 일반 세율을 신고하잖아요. 그럼 일단 받아봐요. 그랬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한 거를 쫙 봐. 그러니까 1년에 6건 이상 거래 못했으면 매매사업자 아니요 하고 이 사람들이 양도세로 다시 세금을 때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파는데 매매사업자 등록이 돼 있잖아. 너 사업자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팔았어. 하고 부가세 1억 과세. 그때는 무조건 나 매매사업자지만 이거 처음 팔았는데 네가 사업자 등록 했잖아. 이게 놀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을 하셔야 돼.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주택을 판단할 때 국민주택 규모를 전체로 안 보고 호별로 보니까 세대별로는 85가 안 됩니다. 즉 이것이 아무리 몇백 평짜리 전용이 나와도 다가구 단독은 면세주택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매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런 집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중개업자가 알아야
매수자하고 차이해서 하는데 중개업자가 모르니 매수자한테는 부가세 달라고 우리는 못 준다고 하죠. 즉 중개업자도 알아야 되고 매도자도 알아야 되고 매수자도 알아야 되고 이 세 사람은 다 딛고 와서 가르치면 계약서가 써지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안 오면 계약서는 안 써져.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다가구 단독주택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 질문 안 받을 겁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나올 부분이 없어요. 경영주택 부분이 있는데 마법.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1, 2층은 상가, 3, 4층은 주택. 그래서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일단 주택수로 판정할 때는 1주택입니다. 상가주택. 주택이 면적이 크든 작든 100평짜리 건물인데 10평만 옥상에 주택을 하나 꾸며놓고 90평은 다 상가야. 그래도 주택수 하나 추가. 그것 때문에 추가가 돼서 임대소득세 낼 것 같으면 그 10평짜리 옥탑방 빨리 없애버렸습니다. 등기해서 안 없애도 돼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만 거주 안 시키면 됩니다. 굳이 건축물 대장 다 뜯어고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사무실이나 공실로 놔두는 게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 될 만한 사람 하나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주민등록 거기다 박아놓으면 무조건 세무서가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경영주택은 주의할 점이 주택 부분이 조그만 게 있다고 해서 이거는 전체 상가야 나부시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임대주택까지 이렇게 빠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영주택은 그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내용은 주택 부분만 임대한 것으로 본다 어쩌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주택은 아무리 조그만 게 있어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요. 왜? 전제조건, 인조건이 변수값이 집이 몇 개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의 판단 문제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골치 아프죠. 이런 게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사례에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은 지가 요거는 쓴 건데 요건 지가 쓴 거예요. 3주택 이상자는 현재 세법에서는 전세금을 받으면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가 돌려서 얘기하면 집이 10개라도 전세를 받는 경우는 신경 꺼라. 그러니까 법대로 얘기하면 세금 없다 그러면 지가 사기꾼입니다. 근데 세금이 있더라도 신경 끄셔라. 그 말을 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과세 실익 없다. 거기에 보면 과세 실익이라고 써있어요. 전세금에 대해서는 몇십억이 돼도 실제 계산해보면 세금이 거의 안 나와. 왜? 전세금의 논리는 우리 소득이 아니에요. 임차인 돈 잠깐 맡은 거지.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도 그 맡은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 때 그걸 소득으로 봐요. 은행 이자 4%거든요. 그런데 전세금이 몇십억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크겠죠. 그런데 현재 있을 법은 예전에 2010년 이전에 전세금은 세금을 한 번도 안 매기다가 갑자기 매기려니까 그렇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매겨요. 그리고 또 몇 억은 빼줘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몇 띄고 나면은 전세금 10억 받는 사람 제가 계산해봤더니 100만 원도 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공부해가지고 계산해보고 따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즉 세무서 입장에서도 이 사람 전세금이 1, 20억 돼봤자 세금 얼마 안 나가면 과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안 내면 내분하는 종이값도 안 나와. 그거 세무서 직원들이 풀칠하는 비용도 안 나와. 여러분들도 신경 끌까.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중에는요 전세금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아무리 전세금을 보증금 받아도 현재의 세법 측에서는 신경 끄지 마세요. 그러면 전세법이 딱 나왔네. 내가 10개 가지고 있어. 월세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 이거 세금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엄청나게 커. 왜? 타소득이 있어. 타소득이. 단순히 임대만 있으면 어떻게 피해 가겠는데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어디 커피숍에서 받는 돈도 있고 어디 뭐에서 받는 다른 소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합산이 되면 그 다른 소득이 세율이 있잖아요. 가뜩 지금 내는 것도 아까 좋겠는데 이거 임대 몇 주 때문에.
이럴 때 절세권이니까 지배를 전제로 다 돌리면 돼요. 전제로 다 돌리면 될까요? 아, 여러분들 월세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전제로 싹 돌려서 목돈 좀 딱 챙겨가지고 어디 핫식판에 가서 한번 딱 하던지, 여자분들은 경마장에 가서 한번 쇼장을 치던지. 그 자금 1년 동안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배를 불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매달 월세를 그걸 안 낸다는 데 받고, 또 얘가 소득 신고한다는 걸 쫓아다니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 내가 돈 좀 그 치사들이 뭐해요? 전세로만 받으면 세입자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전세금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세금도 낼 이유가 없어요. 세금도 안 내면 오잖아요. 그러면 전세계약서 그냥 팩스로 보내요. 신고도 안 했어요. 전세만 줘요. 그런데 1월달 사업장 현황 신고하라고 왔어. 그거 써서 하기도 복잡해. 칸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5월달 돼서 세무서 직원이 수세금 신고하라고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7월이나 8월에. 그러면 나 전세 줘요 하고 전세계약서를 다 팩스로 넣어주라고 그냥.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할 사람 없어. 물론 전세금이 100억 든다면 그거 신경 쓰여줘. 그러나 보편적으로 1, 20억 정도 이하라면 필요 없다. 그래서 원칙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3주차 이상자 세금 과세한다. 단 계산해보니까 과세 실익 없다. 그래서 무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전전규가 전세금 세금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넘기시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공식이 그 상단에 쭉 나와요. 이거 그냥 엑스표 지워놓으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이거 보실 거 없습니다. 이거 보실 바에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만 한 번 더 공부하세요. 그 아래 하나 해놨는데, 상가 같은 경우 보증금 5억 받으면은요, 1,400만원 정도의 그 은행에서 받는 거, 그 저기 이자 2.3%로 따졌을 때, 이게 법정이자거든요. 이걸 소득으로 해가지고 쓰는 게 잘하니까 여기다 15% 곱하면 세금 돼요. 상가는 좀 쓰래요. 근데 주택은 단순히 이 5억에다 2.9%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이것저것 뭐 빼줘요. 뭐 3억 원도 빼주고, 뭐 60%밖에 안 하고. 그래서 상가처럼 100% 받는 대로 은행이자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빼고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계산해보고 나면 지금 1,400짜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348원. 이 세금이 아니에요. 소득. 그것도 임대 수입. 소득이라기보다는 임대 수입이에요. 임대 수입. 즉 전세 5억 받아서 은행 넣고 이것저것 돌리면 348만원의 전세 수익 금액이 생겨. 그러면 소득으로, 수입이 소득으로 가려면 비용을 빼야 돼. 현재 한 40% 빼주거든요. 정부가. 이제 340에 40% 빼면 60%, 368, 약 200만원 정도가 과세표준이야. 세율이 6%요. 세금 12만원. 그 12만원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숫자를 집어가서 추가하고 공부하시려고 할까? 하지 마시라고요. 자, 주제 1은 여기까지입니다. 판단 문제예요. 오늘 요 타이틀로 가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 집을 딱 따져봐요. 1번 기준으로, 요 변수로. 그래서 자기 집 따졌더니 나하고 신랑 거고 합쳐서 또 집이 하나더라. 그러면 신경 쓰시고, 그런 분은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단 그런 분 중에 오신 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가고 단독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중에 있어요. 한 채인데도. 왜? 본인은 여기서 월세를 내가 한 10집에서 받는데 매달 한 100만원씩에서 월 한 50만원씩에서 월 한 500 받아. 그럼 1년 곱하기 12월 때 약 6천만원을 내고 월세 받고 있어. 진리거든. 언론보도나 이런 거 보면 2천만원 이하는 괜찮다는데 2천만원 이상은 세금 잔뜩 때린다고 그래. 이 법이 잔뜩 나거든. 그래서 오늘 한 채 가지고 오신 분 있죠? 집에 가세요. 환불 안 해주리라. 요거 하나만 듣고 가도 환불 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좋죠. 이게 다가구 단독주택은 한 채로 본다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걸로 남편 이름으로 어디 오피스텔 괜찮은 거 있더라.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샀다. 그러면 이것은 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6천만 원 월세가 이 유형에서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1번이 4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집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세제가 이렇게 바뀐 이상은 부동산을 여러분이 살 때 잘 보고 사셔야 돼요. 단순히 이게 사면은 돈 되겠지. 경매로 사면 뭐 되겠지. 샀다가 잘못하면 5월달에 요걸로 피박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안 됐거든요. 신경 안 썼거든요. 즉 주택 임대의 이 전체 전략은 여러분들이 매매의 전략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단순히 매매의 차익에 대해서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이 주택에 투자하시거든요. 경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제 이거를 빼먹을 수가 없다고. 매매도 못 빼먹잖아요. 사업하는데 다운기어서 못 쓰잖아요. 그렇게 다 쓰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떠드는 게 부동산을 주택을 사는데 부동산을 샀다고 하지 말고 주식을 샀다고 해라. 즉 부동산은 증권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자꾸 이런 걸로 때려버리니까 주식을 샀다고 해라. 그게 부동산이 증권화인데 그러면 주식은 다른 거하고 전혀 합산이 없어요. 그냥 안전히 분류하세요. 딱 팔고 돈 벌으면 10% 세금 내면 끝. 네, 주식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주의 국가에서는 주식이나 일부분은 자꾸 풀어줘요. 그 10%도 지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부동산을 보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법인의 주식이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물론 세법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하겠습니다.